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죠? 네. 아마 제 수업에는 사실 뭐 로스쿨 수업도 그렇고 학부 수업도 그렇고 조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저 주최 측에서 우리 교육연수부에서 저를 또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강의를 1시 강의를 준다는 건 애들 자는 거를 우선 전제를 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하여튼 재밌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죠? 기억나세요? 헌법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제가 무인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분명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헌법이다. 근데 헌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파트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를 얘기했는데 통치구조는 제가 성악설, 성선설 얘기하면서 개인의 성악, 성선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권력자 같은 경우는 좀 뇌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몽테스큐에부터 시작했던 게 권력 분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의 한 파트를 가지고 있는 40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 이 통치구조, 권력구조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선하다는 전제라면 이런 규정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왜 나눠놨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랑 헌법재판소 게다가 선관위까지 왜 나눠놨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눠놓은 거랑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진 설계가 도입된 게 1990년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고베를 한번 갔었는데 고베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94년도에. 그래서 고베는 집값이 다르대요. 94년 이전에 건축한 집이랑 아주 엄격해진 스트릭한 기준이 생긴 94년 이후 건축물이 그러니까 같은 방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무너지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92년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되게 힘들겠다 얘기하고 친구가 무슨 뭐 주상복합에 사는데 2002년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근데 다른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를 아직도 모르냐? 내진 설계가 된 거랑 내진 시공이 된 거는 다른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권력 분립이 되어 있는 거랑 사실은 권력 분립이 실제로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헌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질문 수준에 좀 놀랐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를 암살하지 않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 계속 저한테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뭐 레크레이션이 있다면서요. 예? 근데 거기에 저도 참석하라고 그래서 옷을 주는데 자기들은 뭐 뒤에다 보스, 뭐 코리아,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저는 교수라고 박아놨더라고요. 이거는 뒤를 돌아봐야 된다. 이분들한테 내가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을 농담삼아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통치구조와 선거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예,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 돈도 많이 들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왜 하냐? 그리고 뭐 중국인 99명 여기 있었던 연수원이잖아요. 있다고 얘기했던. 네, 참 황당하죠. 그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의 정치 얘기는 안 올리거든요. 그냥 저는 하고 싶으면은 논문을 쓰기 때문에 안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한 2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조 교수 거기 진짜 99명의 중국인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엄 당일에. 계엄 당일에 저희 회사에 5급 사무관 다셨던 승진자 과정이 있었고 거기 지도 교수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고 우리 그 선관위의 그 현직 공무원분들이 와 계셨는데 그렇게 막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교육생들한테는 제가 중국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튜버들이 얼마 전에 왔었대요. 그래서 뭐 여기 막 촬영하면서 우리 관사 쪽에 식사하시고 나서 누가 짜장면 시켜 먹고 내보냈는데 뭐 그거 보고 이제 이거 고국의 음식이 그리워서 시켜 먹었다는 등 뭐 이게 참 그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선거의 개표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하잖아요. 체육관 같은 데서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속여가면서 뭐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고 그런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타까운 게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정치가 종교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시고 앞으로 이제 촉망받는 미래 지도자가 되실 거니까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고 아까 제가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이제 개인이 발견된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가 충청도니까 한화이글스를 좋아해야지 아니면 뭐 전라도니까 PTSD PTSD가 계속 오고 있죠. 예전에 빙그레라는 팀이 계속 져가지고 혜태한테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치구조와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정부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느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남자는 핑크, 분홍색. 대통령제가 좋은 제도 같아요? 의원내각제가 좋은 제도 같아요? 장단점이 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 십몇 년 전에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코엑스에서 행사를 크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고 오바마가 와서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어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중국애가 일어나서 영어로 질문하죠. 아시아를 대표해서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아시아를 대표하냐 오바마가 그러거든요. 한국애한테 발언권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자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국어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 노동자처럼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2, 300 받고 어떤 펌에 들어가서 그냥 일할 거면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라서 장단점은? 처음에는 제가 수업 때 저희 로스쿨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할 때 첫 시간에는 다 이런 분위기인데 마지막엔 막 이렇게 손 들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제가 첫 시간 때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알고 있군요. 그거 이외에 안양 넣는구나. 미안해요. 나 손 든 줄 알았어요. 아니 넣으세요.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를 헌법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홀로 독자, 독임제라고 얘기합니다.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혼자서 결정해. 갈등이 줄어든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적 갈등은 어떻게 그러면? 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내적 갈등. 네. 맞아요. 의사결정을 가장 빨리 내릴 수 있겠죠. 그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 독임제 의사결정 대통령제의 가장 그 유명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 있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얘네는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진행이 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죠? 대통령만 선거로 뽑죠.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는 사실 방패막이로 많이 쓰였어요. 총리가 뭐 정권에서 뭐 김대중 정권이 됐던 김영삼 정권이 됐던 노무현 정권이 됐던지 간에 정책에 좀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지나간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총리를 방패막이로 세워서 이 사람을 자르고 다른 총리를 하면서 이제 국정쇄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책임 정치라는 의미에서는 미국식 제도가 사실은 맞는 제도긴 하겠죠. 자,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너는 빨리 해라. 나는 빨리 레크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수당의 당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반면에 의원 내각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내각을 해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치에 맞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끝장을 보는 거 대통령 계속 탄핵시키느니 그냥 내각 불신임하고 의회 해산시켜가지고 다시 선거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 이상은 대통령제를 원해요. 왜냐하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 내각제는 누가 수상이 되죠? 다수당 혹은 다수당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당 연합의 당수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선거를 하잖아요. 지네들끼리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상이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을 수 있어요? 국민이 직접 못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강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조국 근대화가 정치적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정 사회를 계속 살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헌법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나라 왕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장점은 있는 제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잘못을 많이 해서 제가 어딜 갔다고요? 대학원을 갔죠. 대학원을 갔는데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 학교 헌법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교수님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5명이 박사 수업을, 그 교수님 수업을 되게 소수로 들었는데, 저 빼고 다 판검사들이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교수님 대단하신 거예요. 뭐지라고 저처럼 물어보지 않아요. 지명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하산해라 막 이런 거 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PPT 보시지 말고.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저는 구구절절 막 설명했거든요. 의원 내각제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2개다. 의원 내각제는 구조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하나다. 끝. 엄청난 걸 함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2개죠. 즉 헌법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은 없긴 합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의 정당성이 2개라는 거예요. 기관의 정당성이. 하나는 누굴 뽑죠? 대통령을 뽑죠. 하나는 의회를 구성하죠. 맞나요? 그러면 논리필연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생겨요, 안 생겨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안 생기죠. 대통령제에서만 뭐가 생겨요? 여소야대가 생깁니다. 여소야대는 분점 정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의회의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을 나눠 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나만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자, 미국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 미국은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저 미국에 박사하러 갔더니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한국엔 헌법이 없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되게 모욕적이었는데, 아무튼 미국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클린턴 무슨 부라고 불러요? 클린턴 행정부라고 부르죠. 부시 행정부라고 부르죠. 트럼프 행정부라고 부르죠. 우리는요, 김대중 정부라고 부르죠. 노무현 정부라고 부르죠.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죠. 이재명 정부라고 부릅니다. 아까 권력분립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헌법은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정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정부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우린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공적 영역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상권 분립화해서 행정부의 역할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우리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있잖아. 국회의원들의 발의권 이외에.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국회의원이라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을 한 명 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뭐만 해라? 니네는 행정만 하라는 겁니다.
그 용어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러프하게 지금 권력 분립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 여러 번 할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7급 9급 공채 저희 이제 선거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물어보는데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따로 뽑기 때문에 뭐가 두 개다? 민주적 정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단점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같거나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과 같을 경우 그거를 단점 정부라고 얘기하고 여대 야소라고 얘기하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어때요? 민주적 정당성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라는 걸 구성하고 그 의회의 다수당이거나 다수연합이 총리를 선출하는,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 되는 거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얘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각을 불신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내각 불신임제를 진행하기 전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적 불신임제라고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 내각이 마음에 안 들어, 장관들 다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서 국토부 장관은 누구, 뭐 이렇게 뭐 법무부 장관은 조원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제도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이슈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불신임, 마음에 안 들면 해산. 의회 해산되면 어떻게 해요? 조기 총선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자, 결국에는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정할 텐데, 각 나라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력을 주는 거를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 차은우 일어난 사람, 차은우는 권력을 못 갖겠다.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잘생겼더라고요. 뭐 농담 삼아 잠깨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아내한테 차은우는 얼굴로 먹고 산다고 아내가 그러길래, 야 나도 그 얼굴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넌 그랬으면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진짜 사과를 많이 했어요. 차은우는 좀 같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을, 힘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를 통해서 힘을 주죠? 딱 하나의 수단밖에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들 학생회장 될 때 뭐를 통해서 돼요? 선거를 통해서 되죠. 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제가 2학년 때 반장을 했었고 저희 때는 3학년 때 학생회장을 뽑았던 것 같은데, 2학년 때 부학생회장을 했던 엄청 잘 나가던 저보다 더 2인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MC를 하고 있는, 뭐 여러분도 아실 만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막 하겠다고 그래서 다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난 쟤는 좀 싫은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제가 출마를 했어요. 되게 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656대 656 동표가 나왔거든요. 학생회장 선거에서.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근무하나. 근데 학교 내부 교육청 규정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연장자로 한다. 동표일 경우에는.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0.0000001%의 확률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동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신기하죠? 나만 몇 명은 신기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됐는데, 걔가, 쟤는 9월생이고 TMI이긴 하지만 걔가 3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규정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12월로 돼 있어서 제가 됐습니다. 네. 자, 선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힘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돼 있냐? 우리 헌법에 진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아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거 원칙에 의해서 뽑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국회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죠. 그런데 41조 1항은 국회의원으로 뭘 구성해요?
국회를 구성하죠. 맞나요? 자,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몇 명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냥 질러. 350명? 300명입니다. 그쵸? 원래 299명이었는데 지역구 하나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서로 막 양보가 안 돼가지고 비례대표를 하나 깠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그래서 지금 300석 중에서 46석이 비례대표고 그 다음에 254석이 지역구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3대 47이었는데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거가 헌법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 없던 얘기겠죠. 네, 없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국회의원을 300명 뽑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멘토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서로 미루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살짝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예의겠죠. 자, 아까 나왔던 법이에요. 지금 답을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오, 이거 혜택 타이거죠. 훌륭합니다. 예. 공직선거법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봐봐요. 공직선거법은 법이죠. 법은 누가 만든다고? 40조에 의해서 국회에 전속하죠. 국회는 뭘로 구성돼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죠. 국회의원의 정수를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헌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정수를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왜?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명이 됐던 320명이 됐던 500명이 됐던 1000명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거는 입법 재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가시죠? 67조 1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118조 2항도 마찬가지죠.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통선거에서 유일하게 있는 제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연령을 낮추거나 이런 것도 입법상으로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평등선거가 원래 원맨이 원보트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보트가 원밸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선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쭉 찍죠.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찍잖아요. 찍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투표할 수 있죠? 정당에만 투표하죠. 근데 이 정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명부의 순위가 정해져 있죠. 1번부터 시작해서 홀수 번호는 여성하고 짝수는 남성 이렇게 해서 쭉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있잖아요. 그게 고정되어 있어서 고정명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비례대표 46명이나 뽑는 나라, 그러니까 일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비례대표 명부가 고정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뽑냐면, 다른 나라는 더불어민주당 1-32번에 내가 찍으면 한 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되지 않고 그 정당에서 32번이 됐든 2번이 됐든 52번이 됐든 가장 많은 표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 1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명 당선되면 14번까지 잘라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죠? 우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학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행 비례대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 제도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뽑는다?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이거는 저는 폭력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선거제도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누가 이겼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국힘이 패자잖아. 지난번에는 국힘이 0.73% 이상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0.73% 차이인데 all or nothing이잖아요. 얘네가 다 하는 거잖아요.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도 그런 말씀 아마 많이 하실 텐데, 너 일찍이야, 뭐 이찍이야, 뭐 좌파야, 우파야, 파란당이야, 빨간당이야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 패자가 나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완벽하게 반쪽으로 갈라집니다. 너 전라도야? 나 경상도야? 너 일찍이야? 너 이찍이야? 갈라집니다. 무슨 제도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갈라집니다. 게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22대 국선 비용인데요.
우리 선거관리 비용, 뭐 투개표 비용 포함해서 2,900억 정도 들어갔고, 선거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선거 있는 해에 정당에 뿌려줍니다. 이 돈을 선불로. 이게 508억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선거 비용 보전액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이면 100% 받죠. 그리고 10%에서 15% 미만이면 50%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 비용까지 총 합쳐서 4,500억이 들어갔어요. 국회 하나 구성하는데. 대통령 선거도 이해 못지않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사회의 갈등이 엄청나게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이 제도가 왜 전 세계적으로 힘을 주는데 사용되냐 이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써놨네요. 선거제도는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인류의 정치적 발명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클레로테리온이라는 기계인데, 여러분 그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죠. 그럼 직접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로스쿨 애들도 똑같이 대답하는데, 직접 국민이 직접 선거 뭐 정치 과정에 들어가는 거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아테네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그런데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뭐가 아니었다? 선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클레로테리온이라는 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을 할 건데, 클레로테리온 한번 실습 지금 같이 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지금 한번 하시죠, 그러면. 클레로테리온 여기 보면 이게 돌멩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돌멩이를 저기로 구현했어요. 돌이랑 똑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주무관님 나오셔서 이거 한번 세팅 한 번만. 참고로 우리 연수원의 모델 김대한 주무관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참고로 하나팬이십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대한 주무관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기 분인별로 아이디 카드를 만들 수 있게 우리 명함 크기의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게 추첨 도구인데, 추첨 방식이 뭐냐면은 가까이 와서 보이면 보실 테인데, 여기 다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각자 자기의 아이디 카드를 원하는 곳에다 찔러 넣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테니스 공을 집어 넣을 건데, 한 7개의 테니스 공 중에서 딱 하나 다른 색깔의 테니스 공이 있는 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당선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추첨 제도를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인별로 배부받은 아이디 카드 종이에 자기들의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면은 1분인부터 순서대로 와서 원하시는 자리에 꽂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7개 분임 53분 거가 다 꽂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원래 클레로테리온에서는 이제 돌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우리는 잘 안 보이니까 큰 그 테니스 공으로 하고 색깔이 하나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두 분 주무관님께서 넣으시죠, 뭐. 제가 가려드릴게요.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돌이 쌓이겠죠? 돌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그러면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색깔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표가 되는 겁니다. 추첨 방식 중에 특이한 방식이죠. 그럼 이제 이걸 제가 다시 뽑아볼게요. 자, 제가 닉네임을 쓰라고 했는데 본명을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자, 제가 여기 지금 뽑았죠? 뽑은 거를 카드를 잘 못 쳐서 다시 섞을게요. 그래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추첨 제도에서 다시 추첨한 거죠. 지금 뽑힌 사람이 이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불러드릴게요. 대전 성심당?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대전 성심당.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김여정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죠? 관세 협상에서? 네. 성심당에서 빵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 다 맛있어요. 예, 다 맛있는 걸로 밝혀졌네요. 지금 이제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부채의 건전성을 위해서 몇 프로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미안해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뽑았죠. 그럼 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지. 물론 저거 뭐 돌 만드는데 들었겠지만 얼마 4천 몇백억은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죠. 그리고 장점이 또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저분이 아까 그 저희 대전 성심당 저 학생이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 추첨이라고 막 시위해요, 지금? 아니죠. 나는 그냥 섞었을 뿐이잖아.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로또예요. 내가 로또가 안 됐다고 그래서 농협중앙회 앞에 가서 빨간 띠 메고 부정 추첨 뭐 외치면서 선관위 사형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한다고요. 사회 갈등이 유발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뭘 뽑았죠, 우리가 지금? 대표를 뽑았어요. 선거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요? 추첨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럼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도 대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뭐 저기 민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뽑았는데 유일하게 안 뽑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스에서도. 아까 그 법관 얘기를 할 때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로 와서 얘기했을 때 딱 한 직구는 추첨으로 안 뽑고 실력 보고 뽑았습니다. 딱 하나. 장군은 그렇게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나를 따르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좀 제대로 된 그 전투 경력과 뭐 이렇게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하는 거잖아. 그 시스템 하에서는 추첨으로 뽑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법관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첨제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사실은 누가 있었다? 대표가 있었다. 다만 뽑는 방식이 선거가 아니라 뭐였다? 추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직접민주주의하고 간접민주주의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자면 직접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대표 없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 직접민주주의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간접민주주의는 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몫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를 직접 하고 싶지 간접으로 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용어가 직접민주주의하고 간접민주주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접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이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뿐이에요. 이 아저씨가 누구죠? 써있죠, 밑에. 네, 공자입니다. 공자가 춘추시대의 사상가입니까?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까? LA 모자 쓰신 분? 자, 50%야. 질러. 춘추예요, 전국이에요? 춘추. 야, 옆에 분이 얘기하셨죠? 어려운 걸 맞췄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잠깨라고 박수치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그 춘추시대 사상가죠. 이 양반이 중국 대륙이 엄청 넓잖아요. 중국 대륙의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라가 갈라져 있었으니까 저처럼 강의를 합니다. 특강을 합니다. 왕 앞에서. 그러면서 내 정책이 맞으니까 나를 등용해달라, 나를 총리를 시켜달라, 재상을 시켜달라 얘기하는데 성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니까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야. 요렇게 나를 뽑아달라고 왕 앞에서 하는 행위를 유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권자는 누구예요? 왕정에서? 왕이죠. 그래서 요즘도 뭐 발차기하고 어퍼컷하고 하면서 나 뽑아달라고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유세라고 얘기해요. 왜?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옆에
그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중국 대륙이 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거 긴 거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끼고 다니고 염주라고 그러나? 그게 그 수액이 있어서 끼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호신용입니다. 제가 군대를 2년 동안 목탁을 치고 다녔는데 목탁으로 맞아봤어요? 스님한테? 안 맞아봤죠? 예. 또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맞으면. 이걸로 이제 막 이렇게 뚝배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이제 보디가드를 달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자로라는 공자의 제자예요. 원래 동네 조직폭력배였는데 공자의 가문에서 같이 다녔어요. 맨날 공자가 유세를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당신의 점수는 이렇게 탈락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공자한테 물어봐요. 아, 공자께서 혹시 재상이 되시면 혹시 권력을 잡게 되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A 정당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할 때 뭐 하고 싶냐 그러면 B 정당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 뭐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죠. 공자는 이제 세계의 4대 세인트죠.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차별에 찬성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평등강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를 공자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교묘하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르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뭐 어떤 제도가 우월한 제도라고 착각해요?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착각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최상의 제도로 기획됐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걸 설명드려보죠.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저는 이제 대의제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개 시스템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첨 제도를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이거 다 우리 그리스어 이제 읽게 됐잖아. 뭐라고 써 있죠? 클레로테리온이라고 써 있죠. 이 클레로테리온. 얘는 이렇게 뽑는 거 아까 지금 실습해봤죠. 이건 뭐예요? 공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추첨이죠. 제가 아까 카드 못 치지만 막 이렇게 열심히 쳤던 거. 아까 그 저기 뭐죠? 성심당 빵 뭐 이거 얘기했던 성심당 맛있다였나? 아까 뭐였지? 나 대전 성심당. 아, 그쵸. 이게 또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자, 요거 여러분들 뽑기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뽑는 거. 왕게임 할 때 여러분 뽑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컴퓨터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학이 되게 발전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딱 중간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성, 남성, 성별, 발 사이즈, 키, 학력, 출신지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단이 모집단이 더 커져. 5,200만 명 중에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300명 뽑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컴퓨터 추첨도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뽑는 거. 여기는 안 써있지만 로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추첨으로 대표자를 뽑을 수가 있는 게 뭐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라고요. 직접민주주의는 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뭘로 뽑는 거다?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첨으로 뽑냐 이거예요. 표본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집단을 대한민국 5,200만 명이라고 따지면 추첨을 해서 누굴 뽑을 수 있어요? 300명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김정은이랑 만날지 안 만날지 5,200만 명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뽑히면 이 사람들의 의사가 이 사람들의 의사예요. 왜? 모집단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표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5,200만 명이 뭘 원하는지를 매일매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엄청 획기적인 제도예요. 추첨 제도로 뽑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5,200만 명이 원하는 게 됩니다. 엄청난 제도죠. 그런데 왜 추첨으로 안 뽑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몇인 가족이라고 얘기했죠? 5인 가족이죠. 아내, 저, 딸 둘, 아들 하나 있어요. 가장이 누굴까요? 당연히 아내죠. 저보다 4-5배 벌고 또 훌륭하신 분이세요. 뭐 유튜브 생중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여기서 그냥 제가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집에 쌀이 떨어졌어. 슬픈 일이죠. 근데 더 슬픈 거는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는데
쌀을 사러 가기 전에 여러분 뭐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생필품 코너 가기 전에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죠. 장난감 가게랑 사탕 가게가 앞에 배치돼 있단 말이야. 엄청난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5명 중에서 3명이 장난감을 사는 거를 원하고 있죠. 국민의 몇 프로가 원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가 원하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 계산인데 5명 중에 3명이 원해. 몇 프로? 국민의 60%가 장난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추첨제 대표입니다. 오케이? 근데 국민 60%가 원하지만 야 이러면은 우리가 굶겠는데 다이어트가 되겠는데를 넘어서 아사하겠는데 라고 대표자가 판단하고 국민이 60%가 반대하지만 다른 결정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뭐다? 선거제도로 뽑힌 대표입니다. 그래서 쌀을 사는 거 근데 어느 게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지 우리 집의 이익이 되는지 국가의 이익이 되는지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위임하에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위임 들어봤죠?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 이거는 뭐 석박사 과정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첨이 됐던 아니면 선거가 됐던지 간에 대표자로 뽑힌 사람 있죠. 그리고 대표자를 뽑아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300명이랑 그 다음에 5,200만 명 국민을 생각해 봅시다. 5,200만 명의 과반수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가 기속위임이에요. 그래서 바인딩 맨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인더 알죠? 바인더 이렇게 철로 묶여 있죠. 그래서 나를 뽑아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표자는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위임이라고요? 기속위임이에요. 이 기속위임하에 있는 사람이 추첨제로 뽑힌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얘네한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국민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쌀을 못 사면 아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결정을 하도록 엄청 강력한 이미지 그게 프리 맨데이트입니다. 자유위임 얘는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한테만 인정돼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위임이 지금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의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위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요.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민주주의하고 대의제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누굴 뽑는다? 대표자를 뽑는다. 그런데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뭐다? 직접민주주의는 뭘 통해서 뽑아요? 추첨을 통해서 뽑아요. 그럼 랜덤으로 뽑게 되면 이게 모집단과 표본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 5,200만 명이 뭘 원하는지 안 물어봐도 된다고. 국회의원 그냥 300명한테만 물어보면 돼. 근데 어떻게 된다? 아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시스템 고안한 게 뭐다?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한 60, 국민의 60, 70%가 반대하더라도 뭐 경부고속도로 깔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대표자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게 뭐다? 자유위임이다. 선거로 뽑히는 대표자는 원래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고 제가 뭘 해놨죠? 퀘스천 마크를 해놨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제 자체가 문제냐, 대의제 구성 관점이냐,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 전자민주주의 도입하자, 참여민주주의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견해입니다. 뭐냐 하면 직접민주주의 도입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혜택은 다 많이 받고 싶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존속이 안 된다고 인류 역사가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의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장갑을 끼려고 장갑을 만들어 놨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다가 양말로 신는 거야. 그러면 얘를 장갑으로 원래 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거고 사람들은 양말로 그냥 쓰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의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요 얘기를 우선 하고 이제 대의제 마무리를 할게요.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앞에 민주라는 얘기를 하나를 설명을 드려보죠. 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예요?
디모크라시죠. 디모크라시에서 디모스는 뭐예요? 얘는 다수예요, 다수. 다수인데 의미가 두 개라고. 5,200만 명 전체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뭐예요? 5,200만 명 중에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라시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엔 전체 5,200만 명이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나키즘입니다. 무정부주의가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수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디모크라시는 다수결로 번역됐어야 돼요. 디모크라시를 번역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일까요? 누가 번역했을까요? 일본 애들이 번역했어요. 일본 애들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힘들어. 그 디모크라시를 우리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민주주의라고 번역하죠. 무슨 주의라고 번역되면서 이즘이 안 붙는 유일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영어로? 리버럴 리즘. 공화주의는요? 리퍼블리칸 리즘. 그리고 뭐 있냐? 공산주의는요? 커뮤니즘. 뒤에 주의가 붙으면 얘는 이상향입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디모크라시는 이즘이 안 붙는 주의가 아닌데 주의로 번역하니까 다수결이 그냥 이상향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다수만 차지하면 그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법이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상관없이 그냥 난 민주주의 원칙대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끝낸다고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 나옵니다.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얘는 다수결로 번역하면 얘는 수단이네. 그리고 끝난다고요. 디모크라시 자체가 수단으로 번역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예요.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벽에 못을 박는데 망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망치를 이렇게 두드리고 박았어요. 근데 망치가 제 역할을 못해. 그럼 다른 수단을 찾으면 되잖아요.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서.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디모크라시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이외의 제도는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를 점하기 위한 극단적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는데 공화는 뭐였냐? 옛날에 공화는요. 그냥 왕이 없으면 공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 학계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공화의 가치를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뭐다? 얘는 레스푸블리카예요. 리퍼블릭인데 얘는 클래시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클래시가 없어요. 디모크라시는 반드시 지배가 있으면 피지배가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영속 발전할 수 없잖아요. 얘는 무슨 의미다? 얘는 피지배가 아니라 무슨 의미다? 얘는 가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 과반수로 통과됐더라도 좋은 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미래지도자 열린캠프 출신들은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한다는 법을 만든다고 칩시다. 국회의원들이 막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미래지도자 캠프 특히 20개는 못하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다수당이. 근데 그 법이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어떻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해보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과 2항을 그러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단이 뭐밖에 없다? 선거밖에 없다고요. 이 선거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밌는 게 요 조항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헌법 46조 2항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중간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나만 읽냐 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위임? 자유위임이에요. 프리 맨데이트에. 요렇게까지만 규정했으면 국회의원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세상에나 이 자유임에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죠? 국가 이익을 뭐하여? 무시하여? 우선하여.
그러면 국익이랑 충돌되는 개념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써놨네요. 지역의 이익, 정당 이익, 개인의 이익이 있겠죠. 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선거권이 생겨서 하시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 5년 임기 맨날 안 지켜지긴 하지만 하여튼 대통령 선거 5년이고요. 국회의원 선거 임기 4년이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뽑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방 및 교육감 선거 있죠. 재밌는 거 헌법상 교육감은 선거로 뽑으라고는 픽스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제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보면 좋겠는데 이 선상투표는 뭐냐면 바다 원양어선 있죠. 거기에서 내가 투표를 하는데 선장이 지켜볼 수 있잖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쉴드팩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 개표하시는 분이 뜯어야지 그 안에 누굴 찍었는지 들어있어요. 엄청난 기술이죠. 마치 클레로테리온 쟤보다 조금 더 좋은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선거, 거소투표 이렇게 다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다수대표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다수대표제다 절대 다수대표제다 상대 다수대표제로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한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당 만들기를 할 건데 정당이 일반적인 사적 결사랑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얘는 목적이 달라요. 회사는 왜 만들죠?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멋있게 얘기하자면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 정당은 왜 만들어요? 정권을 잡아서, 즉 힘을 잡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이상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특별히 정당을 보호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8조에 의해서. 그래서 8조 1항부터 시작해서 4항까지 있는데 또 뭐 국고 보조금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얘를 굳이 왜 그러느냐? 얘의 역할이 일반 사람들의 모임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죠. 이게 원래 독일에서 나치당 다시 생길까 봐 나온 제도긴 한데 우리 실제로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통진당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 아로 그것 때문에 진행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학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위헌정당을 해산할 수 있지만 소속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은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또 우리 헌법에 없거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엔 정당이라는 건 정부와 국회에 국민 의견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매개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도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도관적 견해,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당 강의도 자주 나가는데 가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른 결사의 반대로 니네들이 훨씬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니네가 만약에 국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국회가 아니라 협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슈 때문에 실제로 하지 못하는 거를 오늘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적어내시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고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20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투입되면서 완전히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냥 옛날에도 잘했으니까 옛날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거 강의 지금 거의 한 3시간째 하고 있지만 요거 예행 연습도 해봤어요. 저 원래 리허설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행 연습까지 하고 시간도 맞추고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 아까 저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준 높은 질문이었는데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한 겁니다. 좀 제가 슬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따가 싸이버거도 먹을 건데 그거 다 공짜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땀 눈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귀하신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여기서 뭘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학교장님이 그래서 추천했을 거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요 모든 걸 관장하는 게 뭐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부처
그리고 헌법기관 다 통틀어서 정당과가 있는 기관이 우리 기관밖에 없어요. 우린 정당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와 저 직원분들께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강의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